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류의 큰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정부가 해줬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이 덜하고 또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경영 활동을 하는데 타격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인들이 그 코로나 초기에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해달라고 그걸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코로나 백신을 제때 구입하지 못했고 또 그 코로나가 발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음압 병실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산모가 코로나에 걸린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음압 병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발을 동동 굴르고 하는 그런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는 코로나 약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그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무능한 정권에게 우리의 국민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무능한 정권, 무도한 정권, 부정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삶이 정상을 되찾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우리 국민의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서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후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재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담회를 저희가 그 다음 순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먼저 임명장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멤버들 계시는데 잠깐 좀 이거 스태프들 와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앉아 계시고요. 우선 편안하게 그 지금 여기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와 계시거든요. 여기 이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부산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문화예술 쪽하고 관광산업이 지금 되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어떤 현재 힘든 상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에서 관광 쪽은 하나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받았어야만 하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많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뵙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 때라 저희 그 관광 분야부터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은 지금 이제 2년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로 외교부에서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1차례나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최근에 해외 입국자는 백분주로 봤을 때 0.1%에서 0.2% 정도 수준에서 관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여행자도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똑같겠지만 줄었다고 하나 지금 이제 3차 접종
경우 7일,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10일을 지금 귀국 후에 집에서 이것을 감수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해외를 여행을 간다거나 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에 있는 그 김해 국제공항은 코로나 시기와 맞춰서 지금 현재 2년째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그 관광업은 직접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들을 비롯해서 그에 부가적으로 접해 있는 연간 사업 전체가 몰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1일 1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관광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지금 현재 앞다투어서 국가의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현재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오미크론 정점이 끝나는 시점을 따라서 저희도 국가에서 관광업을 발빠르게 실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빨리 마련되어서 이게 저희처럼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요청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엔데믹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정책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해외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유수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많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이나 필리핀 등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있고요. 저희들도 빨리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여행 안전 번역을 국가 간에 빨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도 무역의 FTA가 있다면 저희들 관광에서는 트래블 버블을 서로 빨리 이루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국가와 정책과 코로나 접종이 된 국민들끼리는 상호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관광 환경과 선제적 마케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문화예술 국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YJS 엔터테인먼트 대표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 우리 윤석 대표님 잘 해주셨는데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사실 정부에서 보면 문화예술을 제일 먼저 이렇게 순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정책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할 때부터 저는 이 문화예술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한 번씩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지만 앞에도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오면서 굉장히 공연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공공기관이 전부 수도권에 다 이렇게 편향되어 있듯이 이 전체 어떤 문화 예술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수도권에 다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랑 제가 부산에서 20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과 중앙은 제가 이 50평생을 부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차이가 이 KTX 타고 오늘 왔는데 2시간 남짓 걸림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준의 차이가 한 20년이나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앙분들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피해 보상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금 K-푸드, K-팝 모든 그런 이미 대중문화가 어떤 산업화되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엄청나게 커져버린 이 상황에서도 전혀 어떤 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하고 저같이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그게 근데 그 피해 보상 받은 돈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은 아마 잘못된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없어요.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 수도권에는 내가 보고 싶은 공연, 내가 뭐 가고 싶은 곳 이런 공연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저희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봐야 돼요. 그냥 하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공연장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력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시장에 이마트나 대형 기업이 들어오면 주변에 그 재래시장이 죽어버리듯이 이 거대한 완전 뭐 CJ라든지 큰 곳에서 전부 다 거의 뭐 대한민국의 7, 80%를 다 하고 1, 20%그 작은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영세한 힘들고 어렵게 공연장은 몇 개 있지 않은데 가수들은 수천 명이 있고 거기서 당연히 돈 있는 분들이 다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사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지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저는 다행히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버텨내고 지금까지도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이 하는 문제는 보상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보상보다도 이 수도권에 이제 편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지방에도 이좀 공연장이라든지 뭔가 큰 대규모의 엄청난 이런 공연장들이 아니라 소극장, 중극장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극장, 중극장 이런 정부적인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민자하든지 사다건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제도권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굉장히 오래된 악습과 어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희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영업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박철우 쪽에서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갑자기 제가 할까요? 한국 자영업 영업 중개소 오셨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부분 나오셔야 되는 거. 박철우 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짧아요. 제가 할게요. 저희가 임명장 만든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한국 자영업 영업 중개가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이번 주 15일 날 700만 자영업자들이 강화도에서 공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셨는데 그 단체를 목표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오시게 하셨는데 모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보시는 몇 분이 계신데 그중에 대표로 우리 사장님께서 자영업 영업 준비 입장을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0만 단체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코자총과 함께 해가지고 이번에 걸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로 지금 10억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하나도 정부의 배려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소상공인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 자영업 영업 준비와 코자총의 일정으로 해서 원하시는 바를 정책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 중개업을 목소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0억 이상,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전제 자체가 너무 잘못됐고요. 그거는 구제 사업을 하든지 시혜 사업을 하든지 그럴 때 만나야 되는데 빈민은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10억 이상 판 사람을 너희 제거하자 이런 얘기는 법률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손실보상이라는 건 손실을 난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 손실에 얼마가 났고
이게 공권력이 관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공적 권력이 너희는 2인 이상 받지마, 4인 이상 받지마. 이래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공권력이 아닌 무슨 자연 침해나 이런 거였으면 그런 기준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 권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10억 이상은 할 수가 없고 30억 이상은 할 수가 없고 50억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법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합리적인가, 합법적인가, 공정성이 있는가, 상식적인가 따져서 이걸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가 왔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왔고 메르스가 왔고 또 이 코비드가 왔습니다. 그럼 5년 안에 또 뭐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계속 불안한 상태로 우리는 사회에 더 많은 돈을 기여를 하고 고용인을 많이 쓰고 그런 대가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 베이스를 다 망가뜨려 놓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메르스가 오든 뭐가 오든 저는 앞으로 계속 기자들도 만나고 나와서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씨든 누구든 나와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 저는 이 정부가 제일 싫었던 게 이명박 정부도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건가요? 네. 이 정부는 그 40% 정도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 지지율에 반대되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기 위축되지 마시고 네. 촬영까지는 다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촬영한다고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이 정부는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네. 네. 이거 촬영한다고 네. 이분이 뭐 고발하겠다고 촬영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 지금 보세요. 네. 지금 코로나 기저질환 없이 죽은 사람이 14명인데 네. 백신 맞고 1,700명이 죽었어요. 네, 네. 이건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드킬이 아니라 소프트킬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소프트킬로 계속 주사 맞춰가지고 이거 약이에요 하면서 계속 독주사를 넣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있고 자영업자 계속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40명 넘게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대책이 이게 뭐 보상금 대책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정권에 정확하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이거 예? 테니스 채로 모래를 막을 수 없잖아요. 예.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 다 말씀하시고서 예? 죽을까봐 이미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말씀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자로 얘기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네. 제가 흥분해요. 네.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 이 세상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게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가라는 게 진실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질랜드나 호주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다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정부가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중앙일보의 얘기에 의하면은 기사에 의하면은 대만에서는 그 고용인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손실 보상을 더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왜요? 이 어렵고 힘든데 사회 전체에서 이익을 대고 가장 공공선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건 고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고용인을 한 그게 100억을 했든 200억을 했든 300억을 팔았든 그런 공공선을 달성한 데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더 앞으로도 위축되지 않게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하고 토론을 하고 합리적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보편적으로도 전부 다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은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부는 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만 해주겠다. 있는 놈은 그냥 언제 손해를 얼마나 보든지 뭘 보든지. 근데 도대체 10억 이상이 있는 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대기업 부장이 누리는 금액 한 1년에 한 2억 5천 이 정도 벌면은 10억을 번다고 해서 2억 5천을 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부장이 누리고 있는 그 유형무형의 유틸리티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이 중소 자영업자들이 하는 수 있는 1년에 몇 번 쉴까요? 10번 쉴까요? 10번 쉬는 사람도 많이 쉴 겁니다.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근데 대기업 부장만 되면 70일, 80일 다 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줬고요. 자영업자는 망하면은 70일에서 망하든 50일에서 망하든 한 번 정부가 쳐다도 보겠습니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다 떼가면서 이게 진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밥을 벌어 먹으라고 하는 처신인지 제가 이해가 저는 눈꼽만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장사를 해서 망하고 힘들고, 자, 저는 사실 부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패는 3억을 팔아야만이 직원을 30명에서 40명을 쓰니까 무조건 3억을 팔아야 BP선이 갑니다. BP선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데 2인 제한, 4인 제한, 낮에는 4인 제한, 밤에는 2인 제한을 해놓으면은 이게 도대체 그게 가능할까요? 3억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1억도 못 팔고 2억 팔고 뭐 1억 5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를 보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래도 이 1억 5천을 팔았다고 치더라도요. 저희는 대중부패이기 때문에 뭐 3만 원 이하로 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려고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도 다 해결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1억 이상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떼간다면 그거는 약탈이죠, 약탈. 안 그렇습니까? 그럼 1억 5천을 팔았으면은 1,500만 원이나 1,200만 원에 부가가치세 떼가서 그게 약탈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너희는 절대 줄 수 없다. 나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응? 그 똑똑한 민주당 의원도 다 나와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 방역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게 감염률이 높아졌는지 피해군이 대조군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서 끝까지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공원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못 간다. 지하철을 수십 차가 놓고는 거기서는 안 걸리는데 공원에는 못 간다. 공원의 그 넓은 공간 속에서 비말이 어떻게 생깁니까? 공원, 유원지 다 놀러가서 놀게 해주고 차라리 그동안 카페 못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뭐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다. 나 이런 얘기도 진짜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국민당에서 몇 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70만 명, 80만 명, 60만 명이 나왔을 때도 의료 체계가 붕괴도 안 됐고 우리보다 사망률도 치명률도 더 낮았습니다. 그럼 사망률이 더 높아야지 영국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 건데 우리는 의료 체계가 우리는 그때 1,700명 나오면서 영국보다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럼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면 붕괴될 거라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전문가가 이재갑이나 뭐 이런 애들 통해서 맨날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합리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얘기들을 다 해보고 이제 이 방역이 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합 제한을 하든 집합 금지를 하려면은 60 먹은 사람, 70 먹은 사람, 80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 30살 먹은 사람 다 참여시켜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위험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 집합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 수렴이 돼서 집합 제한을 하는 거지. 그냥 밖에서 6명이라, 2명이라, 4명이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2명, 낮에는 4명. 그게 뭐가 근거라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저번에 다른 쪽에서 드린 건데 주식시장도 바보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멍청이도 오고 야바이꾼도 오고 똑똑한 분들도 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해가고 제 주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단기간에는 급등을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할지 모르지만 1년, 2년을 가면 똑바로 이게 대중지성이라는 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그만드릴게요. 재작년에 구종위험시설이라는 얘기 나와서 그 9가지만 금지시켰던 거 아실 겁니다. 뷔페하고 나이트클럽하고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댔는데 과연 그게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계속 따지고 드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구종을 싹 없애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실보상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종에 대해서 2달간 영업금지를 했던 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턱 집어갖고 너희만 나와서 빠딱 맞아 하고 두들겨 패고 너희만 숨 쉬지 마 하고 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1억을 나누고 10억을 나누고 그걸 손실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건지 근거가 뭔지 절대 그 민주당 이런 걸 제정신입니까 그게? 토론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죠. 공청회도 말도 안 되는 공청회 하시고 지금 1,800명이 죽었는데도 공청회 한 번 안 한다는 게 미친놈들이죠. 네 그리고 전화를 제가 질병청에도 계속 했는데 한 500번에서 한 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 다 해놨는데 자기는 또 할 말이 없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자, 뷔페 같은데 최소한 300평인데요. 제일 모자란 작은 뷔페들이 250평에 300평이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밀집, 밀접, 이런 밀폐 이런 게 성립을 하겠습니까? 그때 5평짜리는 식당을 해주고 350평, 400평, 600평짜리 뷔페는 다 문을 닫아라. 그게 뭘 근거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뷔페 영업을 하는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카트에다 실어다 갖다 주면은 영업을 해라. 그러면 카트에다 실어다 갖다 주려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 뭉쳐놓고 카트를 실어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 넓은 공간에 당신은 여기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당신들 와서 하나씩 갖다 먹어라. 이거 마스크 맞고 손에 장갑 끼고. 음식으로는 코로나가 절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국민에 대해서 집합 제한을 하거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을 하려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업종이나 그 업종 상당에 대한 대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률사, 율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개적인 포럼을 가져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어디로 갖고 가시냐 유튜브에서라도 이건 질병청 유튜브입니다 해서 그런 공개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재작년 8월 15일 날
정세균 씨가 나와서 8월 19일 날 너희 저기 정강훈이 때문에 너희 내일부터 영어 못해? 문 닫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희가 음식을 1,000만 원 전체 해놨다가 다 버렸습니다. 울면서 버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장사해서. 저는 국민소득 5,000불, 6,000불 할 때 3,000불 이럴 때 살았던 사람이랐어요. 지금 아무리 장사하게 됐어도 그때 눈물이 너무 났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그 불교를 그렇게 믿는 그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시기를 불경과 과학 중에서 나를 하나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난 과학을 택한다. 이념이나 뭐 진영이나 이딴 거 하고 과학 중에서 택하려면은 과학을 택하고 진리를 택해야지 국민 앞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셨지만은 저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2개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00평짜리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횟수로 3년째 장사를 못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저희 나이트랑 클럽은 2월 달서부터 자진 휴업을 하자 해서 수도권에서 자진 휴업을 하고 3월 달서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3월 달서부터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5월 9일서부터 무기한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횟수로 3년 되는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업종을 떠나서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털어놓고 싶은 거고 3년이 됐는데 저희들만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고생한 거 하는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꼭 보상을 해주겠다. 테이블 위에 건의서가 올라와 있다. 근데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철저하게 금했죠.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기사를 보니까 2년 동안 정부에서 집합금지, 집합 제한을 내린 게 40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들은 40회 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손실을 입고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가요. 그것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전 국민으로 지원금식으로 하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 뭐 추경을 해서 뭐 17조가 되니 뭐니 18조가 되니 이것도 500만에 대해서 지원금밖에 안 됩니다. 500만 명에 300만 원씩 하면 3, 5, 15조예요. 거기서 자가키트 지원금 나오고 뭐하고 그러죠. 이 300만 원 받아서 자영업자들이 과연 이게 임대료도 안 돼요. 제가 100평짜리 호프집이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집합 제한이 사항에서 9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루트가 장사하는 사람들 루트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다 알잖아요. 자, 식자재를 구입을 해야지 되는데 선입금을 해줘야지만이 식자재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한 달 뒤에 직원들 급여를 줘야지 돼요.
근데 지금 직원들을 쓸 수가 없어.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하루 최저 시간이 보장이 돼야지만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벌어서 부모님한테 신세 안 지고 학비 내고 자기 용돈 쓰고 그러는데 시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2시간 일하려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차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저희가 정부에도 많은 정부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지 된다. 그게 6시간이다. 응? 6시간 해야 최저 시급을 받고 최저 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지만이 가정을 지키고 꾸려나갈 수가 있다. 수도 없이 건의를 했어요. 제안을 하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응? 자, 낮에 하는 직장인들은 중요하고 밤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안 중요할까? 제가 정부에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수로 3년째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낙가광을 한번 바꿔보자. 응? 밤에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 너네 장사해.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너네 나오지 마. 아침 9시서부터 밤 9시까지 한번 바꿔보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잘난 직종도 없고 못난 직종도 없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평등권, 재산권, 그죠? 기본권을 받을 법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면은 왜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9시랑 10시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하는데 그 차이점을 질병청한테 다 했는데 질병청도 답변을 못하는데 고위공직자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 저녁 9시 반하고 저녁 11시 반쯤에 카드가 많이 끊긴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드 사용 건수하고 이게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자영업자를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걱정하는가 하면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임대인한테도 걱정이 돼요. 그죠? 직원한테도 걱정이 돼. 정부한테도 걱정이 돼. 모든 것을 걱정을 안고 장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저희 자영업자가 걱정하는 거, 자, 많은 임대료, 많은 세금, 매년 올라가는 최저시급,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원자재값 인상.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영업자 원가 공개, 그죠? 외식 가격 매주 공개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매년 땅값을 올려요. 몇 프로씩. 자, 땅값을 올리고 그러면은, 자, 건물주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지 되다 보니까 임차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오냐? 임차인 자영업자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매년 인상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직장인들은 물론 저 역시도 직장 생활할 때 돈 많이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은 그거는 인상될 뿐이지 내가 받은 만큼 세금 내는 거 똑같아요. 4대 보험료 나가죠. 그만큼 인상돼서 나가죠. 종합소득세, 소득세 인상돼서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 올랐을 때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그걸 통계를 뽑은 자료도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매년 올라가죠. 식자재 매년 올라가죠. 인건비 매년 올라가죠. 그러면은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한 푼도. 근데 장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해야 돼. 직원들 급여를 줘야 돼.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카드로 대출받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나중에 연금보험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거 저 얼마 전에 해야겠어요. 생명보험 그동안 들어놓은 거 다 해야겠어요. 그거 가지고 임대료 주고 직원들 급여 주고 식자재 구입하고 밀린 세금 내고 요즘도 밀린 세금 안 내면은 보상금도 안 나와요. 지원금도 대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아가지고 밀린 세금 내는 거예요. 4대 보험료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근데 300만 원 준다는 거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인 분석을 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만큼 힘드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말로는 320만 자영업자 플러스 140만 명 추가를 해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업종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물론 그분들도 다 해줘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바닥 거에서 쪼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큰 거를 내놔가지고 자영업자들을 피해 보지 않게끔 다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나이트클럽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났어요. 대표를. 그분들 손해배상 10원도 못 받았대요. 직원들 다 떠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게끔 하고 자기가 사업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막혀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제외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았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추경 17조 이거 가지고 쪼개갖고 주려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허구한 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든 거 안다. 100% 보상해주겠다. 그 말로만 하지를 말고 쪼개기보다 악살이 진짜 국민들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서 피해 입은 업종들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영업자 경제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하고 집합금지 제한시키는 데만 전문가를 두지를 말고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시장 경제를 알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방역 질병청이든 중대본이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랑 산자로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은 집합금지 제한을 산자로 안 들어가잖아요. 단독 처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집합을 제한을 내릴 때는 시장 경제성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분들까지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연장을 시키든 풀어주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는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빠르게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명단에 없대요.
지원금, 회복자금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정부에서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집합금지 제한 발표할 때마다 보상해주겠다, 응? 두텁게 해주겠다, 빠르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약속을 안 지키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죠.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신뢰가 가고 정부의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정부를 믿고 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더 따라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응? 지금 첫 번째 최고 기본적인 약속부터 안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믿음이 가겠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 부분을 이 정부 측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싶고, 말로만 떠드는 자영업자 말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진짜 고통받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 앞으로 정책적인 것들, 예방적인 것들 좀 진행을 하고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부면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러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있고 생업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저희가 범국민 코로나 특별대책 간담회를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요. 저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제가 범국민 코로나 회복운동위원회의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국민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인데요. 다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장님들이 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는 100명이 넘어가시는데 일부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만 오셨고 약간 자영업과 연계된 분들 중심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영업자 경제 회복과까지 같이 내는 그러한 간담회를 위해서 오늘 마련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되게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지금 이성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식어 프로그램 전국의 프랜차이즈가 수백 개 하고 계시는 그런 대단한 그 사업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그러니까 체험하시면서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주로 자영업자에 계시는 분들이 외식업이 참 많으시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외식업 위원장이신 우리 이성욱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이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양분의 종태탕, 또 CCM 커피, 또 다산정당 회원소 장수대 홍태장국, 또 그 외에 최근에 한 10개 정도의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바다 RF 바다와의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저희 가맹점들이 다행히 저희 가맹점들은 지금 13년 동안 운영을 정체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단골 손님들이 잡혀 있어서 그나마 좀 잘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브랜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맹비도 안 받고 로열티도 안 받는 상황에서 본사가 또 자생하고 살아야지 그 수백 개의 가맹, 440개의 가맹점들이 또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장사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사 자체도 거래처 간에 또 협력업체 간에 어려움 때문에 본사가 가맹점을 도와주려고 해도 나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또 저희가 직접
10년, 5년 이상 된 가족 같은 가맹점은 저희 돈 벌자고 저희가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나라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개인인 제가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13년 동안 한 번도 미수가 없었고 한 번도 뭐 가맹비 로열티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들한테 나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는 회사인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회사가 임금이 밀리고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미수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희는 가맹점에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점주들이 없어지면 본사도 당연히 문을 닫게 되고 본사가 문을 닫으면 나머지 가맹점들은 저희가 소스 납품을 못하고 재료 납품을 못하면 장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주고 지금 이 위기에 또 신상품을 넣어주고 그분들이 자생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그냥 본사 가맹점 체인, 일개 가맹점 체인의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가맹점에 뭐 많은 돈을 받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분들이 만드는 소스값 대신 저희가 더 저렴하게 납품해서 유통상만 마지막 보고도 10년을 버텨와서 개인적으로 살게 되면은 뭐 제 개인 하나는 먹고 살겠지. 하지만 그분들하고 인연을 13년간 맺어온 인연을 그분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았고 저희 동태탕이 유명해지고 그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희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 두 분들 너무 잘해주셔서 무슨 대안 대책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사가 살아야 또 가맹점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경제 그 재무 재편화 또는 여태까지 신의 형식에 의해서 사업을 잘해온 그런 좀 나쁜 프랜차이즈는 말고 정말 점주를 위해서 운영했던 프랜차이즈는 선별을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가족이 집을 내앉아야 돼요. 가족이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본사가 살아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본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저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저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별을 해서 그런 선별된 본사들을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안 할 거면 저희한테 그런 일을 대책을 시키고 그 증빙서류를 내게끔 해서 그것들이 그 매장에 저희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말 뭐 다 어느 분야나 연예계나 뭐 어느 분야나 뭐 저희 가맹 거래처 다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그분들처럼 장사하시는 분들 하루 잠도 못 자고 나와서 18시간을 서 있고 그것 때문에 병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이 파탄이 나고 이런 상황을 왜 나라에서 방치를 하고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자기네가 안 할 거면 할 수 있는 가맹점 본사에 힘을 실어 주어서 그분들이 그 가맹점 본사가 대신이라도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해 주신 이성욱 대표와 같이 일하고 있는 바다야 팬들에게 고창의 정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모든 분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상황들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성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 바다양물 이성 대표도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콩나물 한 그릇에 7,000원, 8,000원 받는데 콩나물 살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그 자영업자들 분들이라든가 엄청 오른 최저임금 시급으로 인해서 사람 구하기도 엄청 힘들어서 장사는 안 하고 사람 수단이 힘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서만 장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서 결과적으로 가게를 줬고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현 시점이 저희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탁상공무원석의 정책만 발표하고 실제로 주거하는 현장을 참조하지도 않는 그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9시, 10시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 퇴근은 그 최저임금 시급으로 해서 예전에는 전부 다 6시 퇴근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장사하다 보면 해는 중천에 떠져 있는데 5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8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시간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장사하는데. 그런데 뭐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9시에 한다, 뭐 10시에 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간 제한을 풀어서 예전처럼 10시 하는 사람은 10시까지 하고 12시 하는 사람은 12시까지 하고 새벽 밤새우는 사람은 밤새워 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오미크론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감염자 수가 한 400여 개 이상 되지만 그런 감염자 이외에 공격적인 전력을 투사해서 작년 7, 8월부터 직영점 위주로 해서 그 장사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10억 이상도 물론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타파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쥐어짜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뭔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6개월 돼야 된다, 1년 돼야 된다 그런 제한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주면 다 똑같이 해주는 거지 뭐 키가 크다고 많이 해주고 키가 작다고 적게 해주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부에 원하고 싶은 사항은 뭐 3월 9일날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사항을 물려받는다 안 받는다 떠나서 저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과감한 현실 정치를 해서 이런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저기 해결책을 말씀하신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해결의 세계라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 영역은 저희 다르거든요. 저는 세종의 문화예술 분과의 위원장으로 있는 박원식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 교수로 진급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저희들도 이렇게 자영업자를 하고 있지만 자녀분들이 복학을 못하고 휴학을 하고 돈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도 휴학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모님을 두고 계시는 그런 자녀라면 뭐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는 그나마 월급을 받는데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그 시청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물도 쓰고 화장실 청소도 하셔야지만 이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희도 같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문화가 변방이 없는 독일을 저희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가 뭔가 또 우리 두 번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안으로 선생님이 그 괜찮으시면 윤태원 교수님은 경성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독일에 계셨었어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지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7억, 8억 정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예, 한쪽을 키면 한쪽을 꺼야 되고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그게 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혹시 그 독일의 그런 자영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독일은 워낙 이제 복지국가니까 네네. 사실 우리처럼 뭐 그때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문화복지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떤 소득 관계로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나면 줬다가 또 뭐 이러니까 지금 막말로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산에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본에서도 조그만한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 사실 볼 거 없는데 외국에 뭐 마티스라는 무슨 그림 화가 몇 점 이렇게 전시해놨는 곳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학수 선생님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나라에 그 소위 문화 변방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뭐 서울하고 부산만 가면 되지만 부산 외에도 조그만 어디 김천이라도 꾸미려고 가더라도 거기에 뭐 하나 뭐 예술품이라고 하나 있다. 대표적인 지금 이건희 그 회장님 컬렉션이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니까 그거 조그만 도시 뭐 섬에라도 한 10작품만 해도 그것이 이제 관광이 되고 그 문화가 되고 그게 경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데서 뭐 진짜 당장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또 하셨겠지만 문화도 지금 경제고 문화가 지금 우리 힘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 뭐 BTS니 뭐 이런 거 해도 예전에는 젊은 아들은 노는 거지만 하는데 그거에도 엄청난 돈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 하나 몇 점이라도 섬이 하나만 크면 그 자체가 그 경제고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여러 토론이 뭐 이렇게 보면 문화에 대해서 뭐 똑바로 혹은 뭐 옳게 내놓은 혹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힘으로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쪽에 있는 자영업자들 조금만 시장도 가고 술 한잔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 섬 자체가 그게 조그마한 관광특구라고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앞으로 문화 이런 토론이 오늘 그 무슨 경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유럽에서처럼 문화 변방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것이 곧 경제이고 그것이 곧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뭐 문화나 뭐 우리 자영업이나 경제나 관광이나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좀 문화 관계로 하면은 문화 변방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데서 조금 그 공약 비슷하게 좀 내주시면 저는 뭐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 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또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제가 말하면 지금 정말 우리가 우연 그걸로 할까요? 그냥 그걸로 주시겠어요? 이게 우연인지 트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국 방안을 하는 그런 간담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연세대 이대 항공대 중장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이었고요. 저는 창업, 취업, 창직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러면서 경제회복 운동을 하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전국민 코로나 회복 운동이 됐는데 제가 이제 조수경 위원장이고 지금 이런 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나이트클럽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나이트클럽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장소였고 그 나이트클럽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이 잘 됐었었고 그런 너무나 중심적인 곳이었는데 지금 9시에 영업제한을 못하고 너무나 코로나 정책이 비합리적인 그러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 9시 이전에는 뭐 코로나가 덜 돌아다니고 9시 이후에는 더 돌아다니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피해를 지금 사용자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러한 자영업자분들과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제가 공간대여 관련된 컨설팅을 했었는데 혹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진짜 우리 이 뭐죠, 나이트클럽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있다고 하셨죠? 거기 회장 뭐 변화표가 있으시죠? 예, 그 전국의 나이트클럽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화예술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우리 문화예술 교수님도 계시고, 온 훌륭한 분이 오셨고, 외식업 전문가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인데, 저도 또 그러한 거고, 이거 하나 프로젝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나이트를 지역의 진짜 문화예술 공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나역시 영업자님 때문에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그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전문가들 같이 연결해서 그런 분들 나아가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다들 지금 모일 곳이 없고 힐링할 곳이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프로젝트로 나가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남에서는 그 아트 앤 힐링존으로 해서 여기까지 공간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공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러한 공간 문화예술 공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책 제안을 여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준비를 해왔고 저희 지금 위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저희가 함께 정리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자영업 중기에 정책 제안서를 내용을 아까 얘기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요 얘기를 한번 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영업 중기 연합하고요. 코로나 자영업 피해자 그 총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의 그러한 그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제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도 그러한 부분을 정책 제안서를 풀어주시면 같이 저희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연계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적인 거 협력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랑 클럽의 문화의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K-팝 열풍이라고 해서 이 K-팝 음악을 안 들어주면은 외국에서 놀러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K-팝을 배우려고 K-팝의 본거지인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한국에서 보러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한국의 자랑거리가 K-팝인데 막상 한국에는 K-팝에 대해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하고 비슷하게 패키지를 좀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관광객들 오면은 자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쇼핑몰, 그 다음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카지노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잖아요.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 코스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나 하고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정부에 이제 지기서도 보내고 있는데 아직 그 답변은 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로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아마 문화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아마 외국 관광객들 유치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개가 지금 원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자영업 피해자 총연대에서 원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규제 그런 9시 영업 제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겁니다. 9시 이후에 저희 바이러스가 도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발 카지노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철발 그 밀폐 공간에 다들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카지노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역이 돼버렸는데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방역정책 따르면서 널찍널찍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공간만 우리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는 다 여기끔 하면 백화점에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고 백화점 밖에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직접 얘기하셨고요. 9시 영업제한 철폐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고 백신 패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손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들한테 300만 원이라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정책금을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금 정부를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금 방식이 다 지키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벌금을 매기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제한 정책을 다 철폐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출에 상관이 없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식당들이 몇십억 이상씩 지원받는 곳이 되게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독일도 6억, 7억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왜 한국만 이렇게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이고 비합리적 경제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그리고 2019년도에 그 개업한 자영업자는 창업할 경우는 더 많이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배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매출이라든지 시기랑 해서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거두고 그런 매출이나 시기랑 상관없이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 수준의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의 위원장인데 저희 쪽에 저희 위원장님이신 경제국가 위원장이신 분이 전 중소기업 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정화 위원장님 오늘도 워크숍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중소기업 청장님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다루셨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이셨던 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제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에 계셨던 그런 오래 계셨던 그런 고위적 공무원분들이 또 저희의 위원장님을 함께 계십니다.